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핵기술을 보유하고도 한미 원자력 협정 탓에 군사 목적의 핵연료 활용이 제한돼 핵잠수함 추진 연료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에 공감했고 양국은 후속 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평양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정은이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 퍼진 그날 밤, 도시의 모든 불빛이 켜졌지만 거리는 무덤처럼 조용했죠. 검열국 요원들이 신문사마다 들이닥쳤고 기자들은 펜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기자가 있었어요. 한철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장 단 한 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왜 평양은 그날 밤 침묵했을까요?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 북한 권력의 심장을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철민은 목숨을 걸고 USB 하나를 외부로 내보냈습니다. 그 안엔 사진도, 녹음도, 짧은 기록들도 담겨 있었죠. 검열을 뚫고, 배신을 견디고, 두려움을 넘어서 한 기자가 남긴 진짜 평양의 표정. 침묵이 무지가 아니라 연대였다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였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죠. 남한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 잠에서 깨자마자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하늘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다 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리엔 사람 한 명 없었고 차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전 서둘러 옷을 입고 신문사로 향했어요. 기자로서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이건 뭔가 큰 사건이다.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거리를 지나는데 아파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들. 그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동료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 메모장을 꺼내 한 줄 적었어요. 오늘 무언가 시작됐다. 편집장실 문이 열리며 장미연 편집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50 중반의 베테랑 기자였어요. 평양에서 25년 넘게 기사를 썼던 사람이죠. 편집장은 낮은 목소리로 오늘은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고개를 들었어요. 편집장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자 편집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죠. 편집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 입술을 깨물었죠.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말라니. 가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동료들도 저를 말렸습니다. 김성호 선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집에 가족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평양 외곽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하면 그들도 위험해집니다. 그게 이 체제의 방식이었죠. 한 사람의 잘못이 가족 전체로 번지는 겁니다. 전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죠. 뭔가 써야 할 것 같은데 쓸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단어들이 소용돌이쳤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신문사 밖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섰어요. 검열국이었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요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는 눈빛이었죠. 한 요원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전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게 느껴졌죠. 그는 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쓰지 않은 빈 문서였어요. 요원이 요즘 뭘 쓰고 있냐고 물었고, 전 농업 생산량 보도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책상으로 이동했죠. 그들이 나간 뒤 사무실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거죠. 점심때가 됐지만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보통은 근처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가방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 먹었어요. 입에 넣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죠.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실 내부 서버가 끊긴 겁니다. 인터넷도 내부망도 전부 차단됐죠. 기술팀이 확인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게 분명했습니다. 정보를 통제하려는 거였죠. 전 메모장을 다시 꺼냈어요. 펜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 도시의 고요함, 사람들의 눈빛, 검열국의 출현. 하지만 쓰다가 멈췄어요.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신문엔 절대 실리지 않을 내용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 위에 글씨가 흐트러졌죠. 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누구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죠.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편집장이 모두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내일도 정상 출근이니까 푹 쉬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야근하는 날이 많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모두 서둘러 짐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남아 컴퓨터를 껐어요. 화면이 꺼지며 제 얼굴이 검은 화면에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낮보다 더 어두웠어요. 가로등은 켜져 있었지만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엔 저녁 시간에도 사람들로 붐볐는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죠. 전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문득 옛날 스승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기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스승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진실은 오래 숨지 못한다고. 제가 기록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기록할 거라고. 하지만 제가 기록하면 그건 제 목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을 기록하지 않으면 오늘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밥상 위엔 김치와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전 아니라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죠. 대신 밥을 한술 떠서 제 앞에 놓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안에서 씹히기만 할 뿐이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전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켜진 불빛, 텅 빈 거리,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편집장의 떨리는 손, 검열국 요원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전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개인 기록용으로 쓰던 노트였죠.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으려다가 날짜 부분을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숨을 죽인 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거요. 손이 멈췄어요. 이걸 계속 써야 하나? 누가 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쓰지 않으면 더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전 계속 펜을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사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더 무거웠어요.
편집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두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보안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앞으로 모든 기사는 사전 검열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사전 검열. 그 말은 우리가 쓴 모든 글을 누군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었어요.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김성호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검토하냐고요? 편집장은 검열국에서 직접 한다고 모든 원고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야 인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전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빈 문서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뭘 써야 할까? 승인받을 수 있는 글, 아니면 진짜 쓰고 싶은 글? 점심시간, 전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조금씩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었죠. 한 노인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전 슬쩍 그를 봤죠. 노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멀리 있었어요. 제가 요즘 조용하다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조용한 게 좋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더 묻지 않았죠. 대신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노인이 일어서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젊은이,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전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혹시 제가 기자라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을까? 오후에 신문사로 돌아왔을 때 동료 한 명이 사라졌어요.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어린 후배였죠. 아침엔 분명히 있었는데 점심 이후로 보이지 않았어요.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더니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보안부에서요. 이유는 모른다고 그냥 데려갔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진수가 뭘 했길래 혹시 제가 어제 노트에 쓴 것처럼 그도 뭔가 기록했던 걸까? 그날 밤, 전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어제 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을 덧붙였죠. 동료 한 명이 사라졌다고, 이유는 모르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며칠이 지났어요. 신문사는 점점 더 숨막히는 곳이 됐습니다. 편집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동료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의심하고 있었죠. 누가 밀고자일지. 소문이 퍼졌어요. 박진수가 누군가를 보안부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누군가 박진수를 신고했다는 말도 있었죠. 진실이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불신만 커져갔습니다. 전 더 이상 동료들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점심도 혼자 먹고 퇴근도 혼자 했죠. 신뢰가 사라진 곳에서 일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여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18살이었죠. 어머니가 동생을 달래고 계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학교에서 조사를 한다고,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 없냐고 묻는다고 하셨어요. 동생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오빠는 괜찮냐고,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조사받는 거 아니냐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게 진실일까요? 전 매일 밤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체제가 금지하는 기록을요. 그게 들키면 가족도 위험해집니다. 그날 밤, 전 노트를 불태울까 고민했어요.
서랍에서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없애면 증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가족도 안전해지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노트엔 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양의 진짜 모습이 적혀 있었죠. 이걸 없애면 진실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전 노트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옷을 덮어뒀습니다. 숨기기로 한 거죠. 불태우지도 버리지도 않기로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점도 열리고 사람들도 나왔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요. 평소엔 무표정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바쁜 척하는 것 같기도 했죠. 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전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들었어요. 외부 전파였습니다. 남한 방송에서 평양의 비상령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죠. 평양 거리의 활동이 현저히 줄었으며 당국의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거리는 열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닫혀 있었어요. 거래는 이뤄졌지만 대화는 사라졌죠. 전 카메라를 꺼냈어요. 개인적으로 쓰던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갔죠. 사람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어요. 걷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눈빛. 모든 게 기록이었습니다. 한 상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주인이 나왔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전 그냥 풍경 사진이라고 답했죠. 주인은 허가받았냐고 물었고 전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라고 했어요.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여기서 사진 찍지 말라고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 황급히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자리를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사진조차 자유롭게 찍을 수 없는 곳. 이게 평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가방 안에 카메라를 넣은 채로 셔터를 눌렀죠. 그릿한 사진도 많았지만 몇 장은 건질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사진들을 확인했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 사진에 낙서가 찍혀 있었어요. 벽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죠.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누가 쓴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 전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분명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를 알고, 기록하고, 남기려는 사람이요. 다음 날, 전 그 벽을 다시 찾아갔어요. 하지만 낙서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돼 있었죠. 누군가 빠르게 지운 겁니다. 전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오후, 신문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공장 노동자처럼 보였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접수대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놓고 빠르게 나갔어요. 접수 직원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 전했죠. 편집장은 쪽지를 읽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렀고 전 편집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편집장이 쪽지를 건넸어요.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다 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기록해달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누군가 제게 기록을 부탁한 겁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요구였어요. 편집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함정일 수도 있다고요. 전 물었어요. 만약 진짜라면요. 편집장은 진짜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쓸 수도 없고 발표할 수도 없는데 뭘 하냐고 했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고 있었어요. 제가 기록할 거라고요. 전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도시의 표정을 기록하는 거라고요. 신문에 싣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남기는 거라고, 증거로요. 편집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전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먼저 사진이 필요했어요. 평양의 진짜 모습을요. 그리고 소리. 사람들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짧은 문장들도 모아야 했죠. 전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기록했죠. 시장에서 상인들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돈을 안 쓴다고,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고 했죠. 공원에서도 녹음했습니다. 애들 학교에서 또 조사한다고, 우리 집도 그렇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요.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맞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대화에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죠.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았어요. 사진 200여 장, 녹음 파일 50개, 그리고 짧은 메모들. 전 이걸 컴퓨터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오늘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모든 걸 담았죠.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침묵 속의 목소리였어요. 문서에 적었습니다. 평양은 조용하다고, 하지만 그 조용함은 죽음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무언가 변했다는 걸,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거요. 이 기록은 그 증거라고요.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작은 USB 하나. 그 안에 평양의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느냐였어요. 북한에서 외부로 정보를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도 차단돼 있고 우편도 검열받았죠.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국경 지역의 밀수업자들. 그들은 돈만 주면 뭐든 넘겨줬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정보도요. 전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죠. 며칠 후,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죠. 밤에 만났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요. 형님은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형님이 뭘 넘기고 싶냐고 물었고, 전 USB 하나를 남쪽으로 보내줄 수 있냐고 했어요. 형님은 내용이 뭐냐고 물었고, 전 그냥 개인 자료라고 답했죠. 형님은 제 눈을 뚫어지게 봤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개인 자료면 이렇게 찾아올 리 없다고, 뭐가 들었는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평양의 기록이라고, 사진이랑 녹음이라고요. 형님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위험한 거 한다고, 들키면 나뿐 아니라 가족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전 안다고, 그래도 해야 한다고 답했죠. 형님이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전 대답했어요. 이게 진실이니까요. 형님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일주일 안에 보내주겠다고요. 돈은 $300라고 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제 한 달 월급이 그 정도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 알겠다고, 내일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형님이 USB를 받아서 확인했죠. 이거 하나에 다 들었냐고 물었고, 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형님이 대단하다고 하더니 조심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형님이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요. 전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USB는 넘어갔고 곧 남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제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다음 날 신문사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편집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동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김성호 선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낮은 목소리로 검열국에서 또 온다고. 이번엔 전면 조사래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한 일이 들킨 걸까? 1시간 후 검열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7명이나 됐죠. 그들은 모든 컴퓨터를 조사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 확인하고 서랍도 뒤졌어요. 전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 컴퓨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USB에 담아서 넘겼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모를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었죠. 요원 하나가 제 컴퓨터를 조사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폴더를 열었어요. 전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요원이 삭제된 파일이 있다며 복구해보라고 했어요. 전 손을 떨며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파일이 되살아났습니다. 다행히 정말 농업보고서였어요. 요원은 파일을 대충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원들이 편집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편집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편집장이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요원 하나가 뒤따라 나오며 장미연 동무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편집장이 끌려가는 겁니다. 편집장은 침착하게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녀가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기자답게 써. 그리고 나갔어요. 요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전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검은 승용차에 태워지는 편집장의 모습이 보였죠.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집장이 왜 끌려간 걸까? 혹시 저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편집장은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을 희생한 걸까? 새벽 4시, 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편집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끝까지 기자답게 써. 전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미연 편집장이 끌려갔다고. 이유는 모르지만 그녀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 했다고.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잊지 못할 거라고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 위에 얼룩이 생겼죠. 전 눈물을 닦고 계속 적었습니다. 나는 기록을 멈출 수 없다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편집장이 원했던 일이라고요. 글을 쓰는 동안 결심이 굳어졌어요. USB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기록이 필요했어요. 더 많은 진실이요. 다음 날부터 전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거리마다 다니며 사진을 찍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전 몇 가지 채소를 사며 요즘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뭐가 어떻겠냐고 살아야지 하셨어요. 전 힘드시겠다고 했죠. 할머니가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니 제가 기자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전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눈빛 보면 안다고 뭔가 찾고 있는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록하라고, 우리 이야기를 기록하라고요.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요. 전 꼭 기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채소 봉지에 뭔가를 끼워줬어요.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작은 쪽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문장. 벽에서 봤던 그 문장이었어요.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전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제 마지막 기록의 제목이 될 거였어요. 할머니의 말, 노동자의 쪽지, 벽의 낙서. 모두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전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녹음, 메모. 그리고 제 생각들.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죠. 평양은 알고 있었다고, 핵잠수함 소식이 퍼진 그날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무언가 변했다는 걸, 무언가 끝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침묵이 연대였다고, 침묵이 저항이었다고요. 일주일 동안 밤새워 작업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완성했어요. 30페이지짜리 문서, 사진 100장, 녹음 파일 30개, 모두 하나의 파일로 압축했습니다. 이제 이걸 또 밖으로 내보내야 했어요. 전 형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님은 또 보낼 게 있냐고, 위험한 거 자꾸 한다고 했어요. 전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죠. 형님이 마지막이냐고 되묻자 전 그렇다고, 이걸 보내고 나면 그만둘 거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전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편집장도 끌려갔고, 검열은 더 심해졌죠. 계속하면 전 언젠가 잡힐 겁니다. 형님과 다시 만났어요. 같은 골목에서요. USB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더 중요하다고, 꼭 무사히 보내달라고 했어요. 형님은 걱정 말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툭 치며 조심하라고, 나 같은 젊은이가 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형님이 사라졌어요.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전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었을까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한 일이 들킨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창밖을 계속 쳐다봤죠. 거리엔 평소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전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아니면 어리석은 짓이었을까? 새벽 5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전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철민이 여기 사냐고,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자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한철민을 데려가야겠다고 했어요. 전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보위부 요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전 제가 저라고 했고, 요원은 동행하자고 했죠.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며 왜 이러는 거냐고 물었어요. 전 괜찮다고, 오해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오해가 아니었죠. 전 정말로 뭔가를 했으니까요. 승용차에 태워졌어요. 창밖으로 집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전 눈을 감았어요. 보위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방으로 끌려갔어요. 의자 하나와 책상 하나만 있는 방이었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뭘 했냐고, 전 이랬다고 신문사에서요.
그것만이냐고 전 그렇다고 답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걸까? 남자가 외부와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뭘 넘겼냐고 물었어요. 전 모르겠다고 답했죠. 그럼 이건 뭐냐며 남자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형님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요. 숨이 막혔어요.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뭘 넘겼는지 말하라고. 그럼 좀 더 편하게 끝날 거라고 했어요.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어차피 다 밝혀질 거라고 했죠. 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그렇냐며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제가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취미로 사진 찍는 게 문제냐고 물었고, 남자는 뭘 찍었는지가 문제라고, 허가도 없이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거 안다고 했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전 같은 대답을 반복했죠. 모른다고, 안 했다고. 마침내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곧 다시 부를 거라고, 그때까지 생각 좀 하라고 했어요. 전 작은 방에 갇혔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변기 하나만 있었죠. 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안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형님은 무사히 USB를 넘겼을까? 아니면 그도 잡힌 걸까?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믿었으니까요. 이틀 후, 다시 신문실로 끌려갔어요. 이번엔 다른 남자였습니다. 더 나이 든 사람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장미연이 자백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 편집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만날 필요 없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다니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장미연은 해고됐다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해고.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USB에 뭐가 들었냐고요? 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죠.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깝다고, 협조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더군요. 그날 밤, 전방에 혼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USB는 어디쯤 갔을까? 남쪽에 도착했을까? 아니면 중간에 막혔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제 기록이 누군가에게 닿을지. 일주일 후, 전 풀려났어요. 조건부 석방이었습니다. 신문사엔 돌아갈 수 없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동생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셨고, 전 죄송하다고 답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고 하시는데,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계속 기록했습니다. 노트에, 머릿속에. 언젠가 이 기록들도 세상에 나갈 거라고 믿으며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벽에서 또 낙서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또 썼던 겁니다. 저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남았다.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외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내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한 익명의 기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자료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 기록이 도착한 겁니다. 남쪽에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평양은 알고 있었다고, 침묵이 무지가 아니라는 걸, 침묵이 연대라는 거요. 그리고 이 기록이 증거라고, 우리가 살았다는,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상점 주인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눈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다음 날 거리로 나갔어요. 카메라 없이, 녹음기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채소를 파는 그 할머니요. 할머니가 들었냐고 물으셨고, 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잘했다고 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였죠.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기록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전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봤어요. 평양은 여전히 평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죠. 사람들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상점에서, 버스 안에서, 공원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문득 생각했죠. 기록은 남았다고. 진실은 숨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평양의 침묵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이요. 전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미소를, 변해가는 눈빛들을. 왜냐하면 전 기자니까요. 기록하는 게 제 일이죠. 그리고 이 기록들도 언젠가 세상에 나갈 겁니다. 평양의 진짜 이야기로요. 희망은 작았어요. 아주 작았죠.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